그러니까 질문을 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요 내용이 지원 과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통합과학의 앞부분하고 지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요거 수업하고 있는 중인데, 1월 5일날 학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정확한 커리큘럼을 알고 나면 그때 요걸 덧붙여서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이어서 할 것인지 그거는 좀 봐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선은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에이. 잘 집어지네. 자, 우선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요 단어부터 잠깐만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선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주예요, 그냥. 그 다음에 배경이라고 하는 요 말은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방향. 그러니까, 지구를 기준으로 모든 방향에서 뭔가가 오는 전자기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주과학에서 전자기파란 말이 나오면 그냥 단순하게 빛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빛.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파장대의 빛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이 우주 배경 복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걸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리 시간에 흑체 복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그치, 흑체 복사 들어본 적 있지? 왜? 흑체. 왜? 아, 나도 까만데 그러면 죽여. 자, 흑체 복사가 있는데, 자, 흑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검은색 물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물체는 실제 존재하는 물체가 아니고 가상의 물체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우주를 할 거니까 그냥 모양을 별처럼 그냥 구형이다라고 보고 이렇게 해요. 자, 이게 있었을 때 외부에서 이 물체에다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가합니다. 자,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이 물체가 외부에서 오는 모든 에너지를 100% 전부 다 흡수를 한다라고 보는 것들이지. 이 외부에서 오는 모든 에너지를 100% 흡수할 수 있는 물체는 우주 공간 어디를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블랙홀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쯤은 들어봤을 호킹 복사라는 것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 흡수할 수 있는 이 물체를 기준 삼아 가지고 우리가 대략적인 이론을 볼 건데,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나면 당연히 이 물체의 표면의 온도는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표면도를 T라고 한번 가정해 볼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고 나면 다시 얘가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할 것인데, 그때 방출하는 요 에너지의 형태는 복사의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파장으로 이렇게 람다로 표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랬었을 때 이 흑체 복사에 관련된 이론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지금 하는 거는 꼭 잘 기억하셔야됩니다. 나중에 이것들 계산하게 될 것들이야. 자, 우선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물리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과 같은 게 뭐냐면, 여기서 방출되고 있는 이 에너지와 그 다음에 이 물체의 표면 온도의 상관관계를 따져본 겁니다. 그래서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는 시그마 T4승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말하는 요 형태에서 시그마는 요거는 상수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이 상수값이 주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기억할 것은 관계식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방출되는 에너지는 표면도 4승에 비례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 방출되는 에너지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되고 있는 에너지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와 같은 경우는 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얘기했던 빈의 변이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변이 법칙은 뭐냐면 우선은 공식만 써보자면
람다 맥스는 T분의 A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기서 A는 비례 상수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만약에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상수가 다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관계식만 따져봤을 때 람다 맥스는 온도의 단순 반비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 여기서 람다 맥스가 이게 뭔데요? 는 세 번째 걸 보면 됩니다. 플랑크 곡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플랑크 곡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플랑크 곡선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것들을 한 개의 그래프에다가 다 넣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쪽 가로축을 우리가 파장 람다라 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왼쪽을 단파 쪽, 오른쪽을 장파 쪽 이렇게 볼 겁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복사 세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방출되는 에너지량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랬었을 때 저 물체의 표면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6000켈빈이에요. 6000켈빈. 그러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만큼 되는 그런 물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여러 파장대에서 에너지가 방출돼요. 여러 파장대에서. 근데 그 중에서 이 파장대에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가를 봤더니 대략 여기쯤. 여기 파장대에서는 얼마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가 봤더니 요만큼. 여기서는 요만큼. 그러니까 파장대별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들을 점을 다 찍어봐요. 점을 다 찍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간단하게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그려지더라. 그래서 요것이 이제 6000켈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6000켈빈의 플랑크 곡선. 자, 그러면 6000켈빈 정도 됐었을 때 어느 파장대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가를 보게 되면 여기 파장대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파장대를 6000켈빈의 람다 맥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람다 맥스. 자, 그럼 온도가 만약에 5000켈빈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보다는 방출되는 에너지량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요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게 5000켈빈. 그럼 5000켈빈의 람다 맥스는 여기가 되죠. 4000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3000은 이렇게 나와요. 요게 4000. 그 다음에 요게 3000. 그래서 4000켈빈의 람다 맥스는 여기, 3000은 여기.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곡선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방출된 에너지가 적으니까 그 다음에 람다 맥스의 위치가 점점 오른쪽으로 장파 쪽으로 이동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람다 맥스는 길어집니다. 요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흑체 복사에 관련된 세 가지 이론들 중에서 우리는 플랑크 곡선에 대한 거를 잘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 그러면 우주 배우 목사 하다가 갑자기 이게 왜 나왔는데 처음에 빅뱅이 있고 난 다음에 38만 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었을 때 그때 우주 온도가 3000켈빈 됩니다. 3000켈빈에서 지금의 현재 우주 온도는 약 2.7켈빈 떨어졌어요. 그러면 온도가 많이 떨어진 것이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온도가 떨어진 것만큼 람다 맥스도 많이 길어졌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그 현재 예측을 했었을 때 아마 처음에 예측한 것은 한 3켈빈으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지금 밝혀진 것은 2.7켈빈입니다. 근데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파들의 세기와 파장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렸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연결해서 봤더니 이 람다 맥스가 나타나는 이 위치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의 곡선은 온도가 약 2.7켈빈 돼야지만 나올 수 있는 곡선이구나. 현재 우주에서 오고 있는 여러 파장대 에너지를 점을 찍은 다음에 봤더니 2.7켈빈 흑체 복사 곡선과 거의 일치하더라라고 한 것을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주가 지금 2.7켈빈이구나. 요것을 발견이 된 것들이지.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일반고에서는 문제가 자주 나오지만 과학고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학자 이름은 좀 그래도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 이거를 처음에 빅뱅 우주론 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이럴 거야 라고 했었었는데 이 우주 배우 목사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계속 안 되다가 우연찮게 펜지어스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연찮게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어떤 그 잡음, 우주에서 오는 잡음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좀 더 분석을 해봤더니만 예상을 했었던 우주 배우 목사가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자 이름은 그냥 우선은 지금은 참고 정도만 해두시고 우주 배우 목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주의 온도를 알 수 있는 플랑크 곡선인데 그게 지금 정확하게 딱 들어맞더라라고 하는 것이 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증거, 하나 수소헬륨의 질량비, 하나는 우주 배원 복사,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고, 세 번째 K사의 분포와 같은 것들은 학교에서 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에너지가 흡수했다 방출한 에너지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튕겨내는 것이 아니고 지가 먹었다가 토해내는 거. 블랑크 곡선에서 Y축이 그게 뭐예요? 복사 세기야. 그러니까 이 파장대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가. 복사량, 에너지 방출량,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문제에서 나중에 저 Y축에 저게 무엇이 쓰여있든 저거는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게 막 문제 풀고 있는데 갑자기 니네 이름이 나왔어, 저게. 그런다 하더라도 무시하면 돼. 그러니까 Y축은 일부러 헷갈리게끔 나오는 게 좀 있어, 문제에서. 그러니까 Y축 그냥 무시를 하고, 얘가 지금, 파장과 그 다음에 이 곡선의 상관관계만 따지면 되는 거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또, 질문. 없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이제 빅뱅 우주론의 증거들인데, 이 증거가 이제 다 증명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다 증명됐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빅뱅 우주론이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조금 안 맞아. 뭔가 좀 살짝 어긋나, 기분 나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빅뱅 우주론을 보충하기 위한 급팽창 우주론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따져봐야 되느냐? 급팽창 우주론 보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따져봅시다. 자, 우선은 그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자, 이게 뭐냐면, 코비 위성으로 촬영한 거랑, 그 다음에 WM의 위성으로 촬영한 거, 플랑크 전파망을 촬영한 거, 그걸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비교한 것들인데, 잘 보시면, 92년이면, 몇 년 전이야? 30년 좀 넘었지, 벌써. 그래서 요때 촬영한 우주를 봤더니 되게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영상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더 해상도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오고 있는 우주 배원 복사의 세기, 분포 이런 것들 봤더니 되게 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들이고 여기서 딱 봤었을 때 붉은색, 파란색이 이렇게 균일하게 우주에 균일하게 뭔가 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이렇게 불균일하게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요 놈인데 보시면 플랑크 망원경이 했었을 때 이런 미세한 어떤 차이가 발견이 돼요. 방금 봤던 그것들처럼. 근데 이런 미세한 차이가 어떤 일을 한 거냐면 이것들 때문에 물질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이고 별이나 은하나 성단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이 물질이 균일하게 등방성으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그러면 물질과 물질이 서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지. 알짜임이 0이니까. 근데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누구와 누구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인력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고 누구와 누구는 가까우니까 또 뭉칠 것이고 이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현재 우주까지 온 거다라고 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저 10만 분의 1 정도 되고 있는 저 미세한 차이 때문에 우주의 어떤 그런 천체들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빅뱅 우주론이 맞는 것처럼 설명이 됐지만 나중에 가서 여기 나오는 요것이 설명이 안 돼요. 지금 우선 글을 먼저 봐봐. 이게 글 자체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평선 문제, 평평성 문제, 자기 홀극 문제.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자, 먼저 지평선 문제. 두 지점에서 오는 배목사가 균일하다. 무슨 말일까? 평평성 문제. 얘 같은 경우 지금 우주가 곡률 없이, 곡면 없이 평면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 자기 홀극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은 쌍극자죠. NS가 붙어있는 쌍극자. 근데
빅뱅 초기에는 홀극이 있었을 거다. 근데 그 홀극이 지금 어디 있냐? 발견된 적이 없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이 조금 좀 이렇게 무실당하다가 초반에는 이제 이게 이제 증명이 되면서 된 것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무슨 문제인지 요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나중에 문제 풀 때 요게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말 자체가. 자, 먼저 지평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평선이다라고 하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주는 크기가 있고 우주는 지평선이 있어요. 크기와 지평선이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거 다른 겁니다. 우주의 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우주의 크기, 우주의 끝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지평선은 우리가 지평선 또는 수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수 있는 최대의 끝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지평선이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맞닿고 있는 그 선을 말하는데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지평선 너머를 볼 수는 없어. 그치? 지구와 우주 공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는데 내가 볼 수 있는 최대 한계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을 지평선이라 하게 돼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최대의 멀리 있는 그 지점을 지평선. 절대로 이것을 우주의 크기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다른 겁니다, 이건. 자, 지평선 문제인데, 자,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의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이론은 뭐냐면, 우주가 팽창할 때 그냥 쑥 팽창한 것이 아니라 광속으로 등속 팽창하고 있다. 광속으로 등속 팽창하고 있다. 요겁니다. 우주가 요만했다가 이만해져요. 그럼 그때 이만했던 우주가 이렇게 얘가 팽창하셨을 때 우주의 끝인 여기는 얼마만큼으로 팽창하냐면 등속으로 광속 팽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게 등속으로 광속 팽창했다라는 거. 한 점에서 출발한 우주가 이렇게 지금 광속으로 팽창했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여기 서 있다라고 가정해봐요. 실제 우주의 중심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생각을 해보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랑 여기서 오는 우주 배경 복사 어디서 오는 거든 간에 다 봤더니 나한테 같은 정보를 주고 있어요. 같은 정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는 것은 빛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어떤 물질의 분포 아니면 그 물질의 밀도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의 온도,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다 빛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빛을 통해서 알아낸 이런 정보들의 값이 어디서 오는 배경복사든 다 동일하더라. 이거예요. 맞는 거 아닌가요? 다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빅뱅 우주로 설명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우주가 광속으로 팽창을 했다라는 것은 얘가 여기에서 오는 우주 배경복사하고 여기서 오는 우주 배경복사하고는 서로 만난 적이 없는 빛이에요. 서로 만난 적이 없는 빛.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한 점에서 출발했다면서요? 라고 했을 때 그 한 점, 그 한 점이 만약에 이걸 쳐봐. 그럼 얘를 확대해 보잖아? 그럼 이거야. 그리고 다시 또 그 점을 또 확대해 봐? 그러면 다시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점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한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공간. 이게 부피입니다, 부피. 그래서 아주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약간 그렇긴 한데 아무튼 얘가 한 점에 출발했었을 때 우주가 광속으로 쫙 퍼진다고 그러면 이 끝에 있는 지점과 이 끝에 있는 지점에서 오는 이 빛들은 서로 만난 적이 없는 빛이라는 것이지. 만난 적이 없는 빛인데 라면 냄새가 나. 아무튼 요 빛과 요 빛이 서로 만난 적이 없는데 같은 정보를 주고 있대.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네가 앞에 있어서 예를 들었는데 내가 만약 얘를 갑자기 얘를 빡 쳤어 이렇게. 그랬더니 빡 쳤는데 얘를 팍 쳤더니 얘의 강냉이 두 개가 날아가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코피가 한쪽이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흘러들고 있어 이렇게. 이 상황이야. 그런데 지구 반대편 어느 지점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요런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그 도플갱어가 이렇게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내 도플갱어가 얘 도플갱어를 똑같이 쳤어. 여기까지는 그다 쳐. 근데 쳤는데 강냉이 두 개가 날아가고 코피 왼쪽으로 한 줄만 흐르고 있대. 이게 똑같은 상황이
공간만 다른 상태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확률상 불가능한 것이지, 이거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몇 날, 며칠, 몇 시에 똑같이 만들어 놓고 얘를 때리자. 이렇게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만난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얘하고 똑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 안 된다는 것인데 똑같은 게 지금 오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좀 말이 안 되네? 라고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거? 요거? 똑같은 정보가 오면 안 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서로 정보를 교환한 적도 없어. 그런데 두 개의 빛이, 아니, 모든 빛이 다 똑같아. 그럼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고급지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한 점에서 여기까지 우주가 팽창하는 데 걸린 시간이 만약에 100억 년 정도가 걸렸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빅뱅 우주에서는 팽창 속도가 광속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가 돼야 될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100억 광년. 그치? 100억 광년이라는 거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빛과 여기 있는 빛이 서로 만약에 만나서 정보 교환을 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여기 있는 빛이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가서 정보를 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빛이 중심을 지나서 여기까지 가서 정보를 주면 가능한 일이야.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것이 100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주가 팽창을 했는데 여기 있는 빛이 여기를 지나 여기까지 가려면 200억 광년을 가져야 돼요. 200억 년이 필요해. 그러면 우주의 나이는 100억 년밖에 안 되는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200억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시간상 맞지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간, 정보를 교환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그 다음에 실제 우주의 나이를 따져보게 되면 이런 관계가 되고 있더라가 되고 있습니다.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우주 나이보다 많기 때문에 같은 정보의 빛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200억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주의 나이는 100억 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거? 자, 그래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우주 나이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같은 정보를 줄 수가 없다. 이게 지평선 문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편평성 문제. 자, 편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공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주의 공면 또는 공률. 내가 우주를 봐요. 내가 우주를 보면 뭐 우주까지 가지 마. 하늘을 봤어. 하늘을 딱 보면 하늘의 어떤 면이 보이지 않지. 이 하늘이 둥글다라는 어떤 그런 게 보이지 않지. 천구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 하셨을 건데 천구는 실제 존재하는 하늘이 아니고 가상의 하늘입니다. 가상의 하늘인 거기에 천구면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이 면이 보이진 않아요. 그치?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늘은 하늘이야. 만약에 우주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등속으로 광속 팽창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 서 있든 간에 나는 분명히 우주의 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우주의 끝에 해당하는 요 공면이 보여야 돼. 이게 둥글다 또는 뭐 세모지다 뭔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관측이 안 돼요. 전혀. 그래서 이 편평성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그렇게 광속으로 팽창했다면 분명히 나는 우주의 크기에 따른 공면을 봐야 되는데 안 보이더라. 왜 그럴까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자기 홀극이라고 하는 것이 쌍극자 기본인데 홀극이 존재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홀극이 지금 우주 어디를 보더라도 안 나와요. 그럼 어디 있을까? 이 세 가지 문제. 등속으로 팽창했다면 분명히 자기 홀극은 우주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있더라 이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이해되지? 이 세 개 중에서 지평선 나오면 지평선 문제입니다. 나오면. 편평성 문제라든지 자기 홀극 문제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나오면 지평선 문제니까 요 놈을 좀 잘 기억하세요, 요거를. 자, 그러면 이거를 갖고 어떻게 해결했는가? 여기 나와 있는 급팽창 우주론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허무맹랑한 이론인데 뭐
이거를 대체할 만한 이론이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림을 잘 이해를 한번 해보셔야 돼. 지금 여기선 표현 안 됐지만 여기 나오는 이 빨간색 점선을 그대로 쭉 가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게 지금 빅뱅이에요. 자, 이 빅뱅이 만약에 여기다라고 쳐보고 그때 이런 식으로 얘가 쭉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빨간색의 기울기는 뭐냐면 가로축은 시간이 오른쪽 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 다음에 세로축은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빨간색 선 길이나 파란색 선 길이가 의미하는 것은 팽창 속도를 말하는 거야. 팽창 속도. 자, 그러면 빅뱅 때부터 우주가 그냥 등속으로 쭉 커지는 요 빨간색의 이 기울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광속으로 커지고 있는 우주를 말해요. 광속으로. 그래서 빅뱅 우주는 처음에 빅뱅 때부터 지금까지 광속으로 등속 팽창했기 때문에 우주는 그 팽창 속도 변화 없이 쭉 커진 거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우주가 등속으로 광속 팽창은 했다 치자. 그런데 실제 우주의 이 팽창 속도가 아주 느렸던 적이 있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가 빅뱅 때부터 이때까지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아주 느렸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팽창 속도는 광속 이하인 경우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빅뱅입니다. 여기서 얘는 그대로 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광속만큼 빠르게 팽창하지 않았다라고 본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지평선과 크기는 구분하셔야 돼. 빅뱅 때부터 이때까지 우주의 크기는 광속 이하로 팽창을 했다. 근데 이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주의 크기가 미친 듯이 커지더라. 이게 급팽창. 그러면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 빅뱅 우주로는 등속으로 광속 팽창했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와 지평선이 동일한 상태에서 우주가 쫙 커지는 거지만 만약에 급팽창이 되잖아? 그러면 요때와 요때 사이에서는 우주의 지평선과 우주의 크기 중 크기가 더 작았던 시기가 되었다가 급팽창이 되면서 지평선보다 우주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진 상태가 되더라. 지평선과 우주의 크기가 분리가 되더라.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넣었다고 그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 것인가? 요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첫 번째 지평선 문제. 요때부터 요때까지 우주의 크기는 광속 이하였었습니다. 그러면 요 시기일 때 빛들이 서로 정보 교환이 가능했다는 얘기야. 정보를 막 교환해. 우리 며칠 날 몇 시에 얘를 때리자. 이게 딱 합의가 된 거야. 그 상태에서 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 교환이 되고 난 다음에 급팽창을 했다. 그러면 지평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똑같은 정보가 왜 오는가? 올 수 있다. 왜? 이때 정보가 교환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편평성 문제. 내가 어디 우주를 보더라도 공면이 보이지 않는다. 왜? 이 공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주의 크기를 말하는 것인데 우주의 크기가 내가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애초에 관측 자체가 불가능하다. 요거예요. 우주의 공면을 보고 싶어도 지평선 밖에 있는 거라서 볼 수가 없는 거다. 약간 좀 뭔가 억지스럽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홀극 문제. 홀극이 이 당시에는 우주 안에 골고루 퍼져 있을 거다라고 봤는데 우주가 빵 커지면서 홀극이 전부 다 지평선 밖으로 밀려나갔다. 관측이 불가능한 영역에 있다. 관측할 수가 없다. 뭔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살짝 좀 억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그렇지. 억지스럽지. 그래서 이 급팽창 우주론이 딱 이렇게 보충이 되면서 빅뱅 우주론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설명한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만한 이론이 없다 보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거를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천체 물리학 사이에서는 이제 했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와서 여기서 말하는 최근 한 10여 년 됐습니다. 얘가 이 급팽창 우주론이 증명이 돼요.
급팽창 우주론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 되는데, 요 시기 이후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광속으로 커진 것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거. 우주에서는 그 어떤 물체도 광속 이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데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어떻게 해서 광속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를 물리학에서 증명을 합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가능하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렇게 증명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정설됐는데 그래도 보고 있으면 약간 좀 짜증나는 건 맞아요. 뭔가 좀 약간 억지스럽고 이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들면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만한 이론이 없고, 만약 이것을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잖아,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그러면 노벨 물리학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어쨌든 그래서 팽창 속도가 광속 이하였다가 광속 이상으로 커지면서 우주의 크기와 지평선이 분리가 되다 보니 편평성 문제, 그 다음에 자기 홀극 문제, 지평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게. 그리고 이게 일어난 요 시기는 지금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나와 있을 거지만 10의 마이너스 34승초에서 마이너스 36승초입니다. 빅뱅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건 짧다는 표현도 그런데 아무튼 아주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그렇게 빅뱅 우주론을 보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참 재밌는 이론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동의를 좀 잘 못하겠어, 이거는. 자, 우선 여기까지 질문. 자기 홀극 문제가 뭐였는지. 자기 홀극이 쌍극자가 아닌 N극 따로 S극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홀극이 있었을 것인데, 빅뱅 초기의 환경을 생각하면 있었을 거다. 그런데 지금 우주에 안 보인다. 어디 있을까? 했었을 때 지평선 밖에 홀극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측 가능한 영역 밖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관측 자체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들이지. 홀극이 꼭 존재해야 돼. 선생님, 그 지평선이 크기보다 더 클 때 정보 교환이 왜 되는지. 그러니까 지평선, 이걸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정보를 교환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빛이기 때문에 광속을 잘 생각해야 돼, 광속. 여기 전에는 빅뱅 때부터 해서 이게 광속으로 컸다 쳐봐. 근데 실제 우주의 크기는 요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평선 안에 우주가 있었던 것이지. 이론상 지평선 안에 실제 우주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광속 이하로 팽창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빛들이 서로 광속이잖아요, 이 빛들은. 서로 막 정보 교환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급팽창하면서 그 빛들이 온 우주에 퍼진 거다. 이렇게 본 것들이지. 그 지평선이 늘어나는 게 광속이고. 잠깐만, 뭐라고? 지평선이 계속 팽창하잖아요. 그게 지평선이라는 게 빛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광속이고. 그렇지. 우주가 뒤에 그러면 그 팽창 할 때는 광속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우주의 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정보 교환 좀 있잖아요. 애초에 빅뱅에서 처음에 터지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때 한 곳에서 터진 거니까 정보가 같다고. 그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우주는 한 점에서 출발했다는 이 표현이 이상한 거야. 한 점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해 보잖아.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다시 수축해서 한 점을 만들잖아. 그럼 그 점을 다시 확대해 봐. 그러면 다시 또 공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히 작은 공간이야. 무한히 작은 공간. 거기서 다른 게 있구나.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도 나는 좀 그런 게 뭐냐면, 아니야, 더 가면 안 될 것 같아. 아무튼. 자, 그래서 급팽창 우주론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가 만약 헷갈린다 그러면 잠깐 집어치우고 지평선 문제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지평선 문제만. 정보 교환이 언제 됐는가, 우주의 크기와 지평선 언제 분리됐는가, 이런 것들만 잘 봐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급팽창 우주론까지 이따 칩시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이 표준 우주 모형 중에서 가속 팽창 우주론이 최근에 나온 이론인데, 이 가속 팽창 우주를 하기 전에
우리는 요거를 좀 봐야 돼요. 요거. 우주의 구성 요소. 이거부터 봐야 돼요. 자, 요거를 한 대까지 하다가 만약에 시간 관계상 못한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요걸 좀 보시면 됩니다. 더 이어서 할 거니까. 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현재 크게 세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선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것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용하고 있는 에너지, 요 두 가지 나눠지게 돼요. 자, 우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 이 물질은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유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물질과 물질 사이의 거리가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둘의 질량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얘네들 사이에서는 인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수축시키려고 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수축하려는 힘으로. 이게 나타난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얘는 당연히 인력 때문에 그러겠지. 인력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우주를 수축시키려고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물질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주는 수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팽창하는데 팽창도 그냥 팽창이 아니라 가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그러면 얘를 넘어서는 뭔가 다른 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팽창하는 힘이 우주 안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축하는 것은 인력 때문에 수축하는 거기 때문에 팽창하는 이 힘은 인력의 반대인 청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물질과 청력,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가 이렇게 각각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이 물질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물질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했다시피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물질의 양은 정해져 있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질의 양은 총량은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총량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쭉 커집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말하고 있는 질량 변화 없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라고 하는 요것은 일정하면 안 돼. 일정하면 지금의 우주 팽창 속도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커지는 것만큼씩 비례해가지고 총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빅뱅 우주론 이거 일정하다면서요. 근데 얘는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이 증가하고 있다. 얘는 총량이 일정하다. 이거를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의 합 중에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 우주가 팽창하면서 물질의 비율은 감소할까 증가해야 될까? 일정할까? 감소해야 되는 것이지. 우주가 팽창하면서 물질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유지이기 때문에 비율 면에서는 얘는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밀도도 마찬가지야. 얘가 변화 없이 부피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의 물질 밀도는 똑같이 감소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비율 면에서 본다고 하면 전체 부피가 커지면서 총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의 물질 에너지의 합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많아집니다. 그러면 밀도는 어떨 것인가? 부피가 1배, 2배, 3배, 4배 증가할 때 이 에너지도 1배, 2배, 3배, 4배로 증가합니다. 부피와 똑같은 양으로 증가하고 있대. 그러면 에너지를 차지하는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비율을 묻는가 밀도를 묻는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랬었을 때 이 물질과 같은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는 보통 물질. 여기서 말하는 보통 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입니다. 수소, 헬륨 이런 것들 포함해가지고 별, 은하, 성간 물질, 이거 뭐 보드마카, 여러분들 몸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보통 물질을 말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보통 물질은 전부 다 뭐냐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지. 빛을 흡수한다, 반사한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빛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물질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 밝혀진 바는 보통 물질보다는 뭔가가 이상한 물질이 많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게 이상한 물질들. 그래서 그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암흑물질은 이름이 암흑입니다. 암흑. 빛과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 이 물질에 왜 지랄이냐 둘이서 왜 뭔데? 그럼 옆구리 찔러. 아니 머리 칼을 잡든지. 암흑물질. 그래서 이 암흑이란 말은 빛과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었을 때 빛이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들인데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암흑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에너지가 빛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얼마만큼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만들어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암흑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거 쓸 때 약자로 좀 많이 쓸 수 있는데 그때가 다시 물어봐도 돼요. 보통 물질을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이렇게 표현하고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이것을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면 저게 뭐지? 하지 말고 모르면 질문하시고 몇 번 쓰다 보면 좀 그거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현재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얘네들의 비율이 얼마만큼인가 봤더니 대략 암흑 에너지는 약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많죠. 암흑 물질은 약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 보통 물질은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은 우주 전체의 구성 요소 중 5%도 안 되는 것이고 그 5%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느냐? 모르죠. 그 5% 중에서도 정말 극히 일부만 보고 이런 걸 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숫자가 조금 눈에 익어됩니다. 특히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물질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의 이 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얼마? 약 5대1 정도의 비율로. 이 5대1이라고 하는 요 비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약 5대1 정도의 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우주 전체에서 보통 물질은 약 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지금 95%는 우리가 모르는 물질들입니다. 다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냈을까? 자, 우선 이 보통 물질과 같은 경우는 이걸 알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중력 렌즈 현상 또는 중력 렌즈 효과 이걸 통해서 알아내거나 아니면 두 번째 우리 은하의 이름이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분포를 보고 알아내거나 여기서 중력 렌즈 현상에 관련된 것들은 그냥 그림만 보고 그냥 대강 이런 거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데 두 번째 거 같은 여러분들 계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이건 다음 주에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암흑 에너지는 어떻게 알아냈나요? 라고 하면 1A형 초신성 IA형이 아니고 로마 숫자 1입니다. 1A형 초신성을 통해 가지고 가속 팽창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냅니다. 지금 우주 안에서 알짜 힘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는 상황이라면 암흑 에너지가 이만큼의 비율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알아내는 과정이 1A형 초신성의 분포 또는 이제 후퇴 속도를 보고 이제 알아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퇴 속도 또는 적색 편의를 통해서 암흑 에너지가 이만큼 있어야 이 정도의 팽창 속도를 갖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들이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쭉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여기는 웬만하면 다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는데, 중력 렌즈 현상은 그렇다 쳐. 이건 나오는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요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잘 나중에 다음 주에 할 내용들이니까, 그때 가서 좀 이해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오늘 수업 영상은 내일 정도에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했던 내용들 중에서 깜빡 정시줄 놓는 바람에 못 들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영상 재생해서 봐봐요. 그리고 지금 준 프린 그 파일에 제일 뒷부분 봐봐. 그럼 뭐가 있냐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거기 지금 그 노란색 테두리로 있는 것이 문제인데 기본 문제입니다. 완전 기본 문제. 그래서 한글을 뗐다면 풀 수 있는 문제. 정말이야.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준 파일의 내용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 숙제가 아니고 다다음 주 숙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따가 뭐 다시 가서 뭐 간단하게 한 10분, 15분 정도만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러 계산 문제는 지금 안 넣었는데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방학 동안에는 편하게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 들어가는 그때쯤 된다 그러면 문제 막 토널까지 풀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만약에 뭐 있다 그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다 그러면 한 2, 3주 전에 기출문제를 따로 정리해 줄 겁니다. 그래서 너네 거하고 그 다음에 인천과고 거랑 같이 해가지고 다른 영재학교나 과학과에서 나온 것도 해가지고 있으면 같이 이렇게 뭉쳐서 관련된 단원들만 따로 기출문제 줄 테니까 그냥 그거를 막 미치게 풀면 돼요. 그리고 단톡방에다가 질문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한 10명 있으니까 지금 10명이지 10명 있으니까 내가 이거 질문하면 쪽팔린데 약간 좀 이거 질문하다가 좀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카톡 아이디를 알려줄게요. BMJJ32 카톡 아이디입니다. BMJJ32 소문자입니다. 이건 숫자랑.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 풀다 모르겠다 그럼 문제 사진 찍어서 보기 니은이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뭐 구구절절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개념 중에서 설명 좀 이해 못했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다가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신 보낼 때 이거요 이렇게 덜렁 보내면 나는 무시합니다. 적어도 이 텀 학원의 진곽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아 얘구나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답을 하지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오면 이게 카톡이 오면 그냥 무시해버려요. 이거 저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친구 추가에 이거를 넣어가지고 QR코드를 왜 생성하고 QR코드가 왜 필요해? 아무튼 그래서 질문을 개인적인 질문을 하겠다 그러면 이쪽을 하시면 됩니다. 아 카카오톡이라는 걸 처음 써보는 건 아니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너네는 텔레그램 많이 쓰나? 텔레그램 많이 써? 저희가 없어요. 아니. 저희가 서로 어떤 사회적 관계가 맺어 있지 않은 상태야? 아, 신기하네. 아, 그렇나?